이번 시간에는 벡터의 개념에서 조금 확장돼서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제가 이제 벡터를 어, 칼럼 벡터로 표현을 하기로 이제 약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죠. 이런 공간상에서 하나의 점을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고, 이제 예를 들어 3차원 공간상에서 3x3 행렬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은 지금 행렬 곱을 배웠으니까 x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그럼 3x3의 행렬이겠죠. 그러면 행렬 곱을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얘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인풋으로 벡터가 들어가고 m이라는 행렬의 어떤 동작을 통해서 결국 아웃풋도 또 다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인풋 벡터고. 그래서 행렬을 벡터가 들어가서 벡터가 나오는 걸로 이제는 조금 행렬을 이해하려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면 행렬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인풋 벡터를 또 다른 벡터로 반환하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다 결국 앞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뒷부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변환이 주어지면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조금 앞에 리니어일 때만을 얘기하는 것인데 좀 개념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이 주어지면 그 행렬을 이런 m이 주어졌을 때 숫자가 여기에 어떤 그런 의미보다는 그 행렬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면 새로운 시각으로 그 행렬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풋 벡터가 있고 아웃풋 벡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m이다. 구체적인 예를 뒤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원 공간상, 2차원 공간상에서 우리가 아는 또 그리고 주로 이제 그 투놈을 쓰는 공간상에서 트랜스포메이션은 돌리거나 스트레치 혹은 컴프레스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회전 행렬, 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하면 제가 아직까지 행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로테이션이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은 2차원 예를 들면 2차원 공간상에서 있고 얘를 세타만큼 돌리는 거죠. 그러면 회전이라는 것은 세타만큼 했고 그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이것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로테이션 변환이 되겠습니다. 변환이.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여기에 이거에 해당하는 행렬이 과연 존재할까? 그리고 그 존재한다면 그 행렬은 어떠한 모양일까? 당연히 이 앵글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세타의 함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제가 선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회전이라는 것이 선형 변환일까? 제가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선형 변환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때
이걸 뭐 R로 하면 세타만큼 회전시키는 걸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아마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걸 어떻게 구했었죠 우리가? 안타까워. 뭐 이렇게 식을 많이 해서 구했던 걸 생각을 할 텐데 이제는 이거를 변환의 관점에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행렬이 아직은 뭔지는 몰라요. 찾고 싶은데 어떻게 찾냐면 예를 들어서 이건 행렬입니다. 우리가 이 행렬을 세타만큼 돌리면 결과가 세타만큼 돌렸죠? 그럼 이거는 이쪽은 코사인 세타, 이 길이가 1이니까 유닛,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게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요걸 회전 변환을 세타만큼 회전 변환을 하면 이게 아웃풋입니다. 이거는 지금 행렬이지만 저는 개념적으로 트랜슬레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의 개념을 찾아보고 있는 거고 또 동일하게 R세타에다가 이번에는 인풋을 0, 1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에서는 이 유닛 벡터 여기를 세타만큼 돌리면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여기는 사인 세타인데 크기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아웃풋으로 반환되는 것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벡터 여기서는 1, 0 그 다음 0, 1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웃풋을 했더니 이쪽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사인 세타가 나왔고 이쪽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오고 코사인 세타가 아웃풋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기 해당하는 게 M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행렬 이 행렬에 X1이라는 들었을 때 Y1이 나왔고 X2라는 인풋이 들어갔을 때 Y2라는 아웃풋이 나왔다고 하면 얘는 벡터입니다. 얘는 행렬이고 얘를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벡터, 두 번째 벡터 그럼 우리 행렬법을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면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제가 행렬을 바라볼 때 칼럼 벡터들의 모임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행렬이 된 거예요. 행렬이. 왜냐면 이제 뭐 2x 2차원 공간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제 2x2 행렬이 됐는데 여기는 첫 번째 칼럼 벡터, 두 번째 칼럼 벡터 인풋 여기는 첫 번째 칼럼 벡터의 아웃풋, 두 번째 칼럼 벡터 x2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m이 x1이 뭐였죠? 0, 1 x2가 1, 0이었죠? 여기에 해당하는 y1, y2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자, 지금 아직까지 행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그냥 회전 변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쭉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얘가 뭐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그래서 얘는 M과 같고 얘는 R 세타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 세타만큼의 2차원 공간상에서 세타만큼 회전을 하는 변환에서 행렬로 표현하면 저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 행렬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유도 과정 중에서 제가 어떻게 했었냐면 벡터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칼럼 벡터들 결합시켜서 행렬을 만들었다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고, 회전 변화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 작업을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다른 변환을 좀 볼 텐데, 스트레치하거나 컴프레스, 늘리거나 줄이거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키 아이디어는 뭐냐면 방향을 유지한다는 거죠. 방향을 유지하면서 스케일링을 하고 싶을 때 스케일링을 하는 변환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x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제가 볼 때 거리가 한 2배 정도?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k배를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곱하죠. 행위를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런 변환을 다 행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쳐다봐야 되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실수배. 그래서 역시나 행렬로 생각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어떤 변환이 있는데 그 변화는 뭐냐 하면 X방향으로는 A만큼, Y축 방향으로는 B만큼 변화시키는,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 A를 구하고 싶습니다. 예, 행렬 A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직관적으로 쉬우니까 X1, X2가 있을 때 저희가 행렬을 통해서, 행렬 곱을 통해서겠죠. 그러면 A, X1, B, X2를 하고 싶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쉬운 예제니까. 하지만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회전 행렬하면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1,0인 A가 갔을 때 A만큼 됐고 스트레치가 됐고, 이게 들어갔을 때 B만큼 스트레치가 되죠. 얘를 행렬로 합치면 같은 교과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또 얘기를 하지만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해당하는 행렬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이 반대인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행렬이, 우리가 이 행렬을 보고 이 행렬이 의미하는, 이 행렬에 해당하는 변화는 X축으로 A만큼 스케일링하고 Y축으로 B만큼 스케일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 이쪽 방향은 좀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프로젝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션 할 텐데 X축으로 프로젝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이런 벡터가 있을 때 X축으로 내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X1, X2가 있을 때 얘를 X축으로 투영을 시키니까 여기는 0이 되겠죠. 이 변환. 이렇게 변환을 하는 해당하는 P 행렬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P 행렬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반복작용해서 이거를 하면 이 방향에서 그대로 프로젝션 하니까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 여기에 해당하는 유닛 벡터는 이쪽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0으로 갖고 이걸 합치면 P 행렬, 여기는 I 행렬이니까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보고 이건 X축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변환을 표현하는 행렬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것은 디컴포지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렬을 회전 변환과 스트레치 또는 컴프레스 하나만 쓰겠습니다. 스트레치로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습니다. 디컴포즈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변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변환이 1,1을 했더니 A, B로 갔습니다. 이 변환을. 이걸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이 벡터가 이 벡터로 변환되는 행렬 변환이 있는 거죠. 변환이 있는 건데 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세타만큼 돌리고 여기 왔죠? 그 다음 이만큼 더 스트레치를 시키는 이걸로 디컴포즈 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션을 디컴포즈를 시킬 건데 디컴포지션을 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개념적으로 여기서 이게 프로젝션이죠. 프로젝션. 그럼 얘를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고 이만큼 컴프레스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같겠죠. 그래서 모든 변화는 이렇게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는데 그 디컴포즈를 회전과 그 스트레치 또는 컴프레션으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건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상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에 한정되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컴포즈를 시켰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변환이 있고 두 번째 변환이 있어요. 그럼 이 변환을 행렬 M1으로 표현했다 치고 두 번째 변환을 M2라고 표현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변환을 첫 번째를 하고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주어지면 첫 번째 변환을 하면 Y가 주어질 테고 이 Y에서 두 번째 변환을 하면 G가 주어질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X에서 G로 가는 변환 T는 무엇이냐? T라는 것은 T1을 하고 T2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Y는 T1에 해당하는 행렬법을 해야 되니까 M1을 해서 X가 된 거고 G라는 것은 T2에 해당하는 M2를 Y를 인풋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Y를 여기에 넣으면 M2, M1,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인풋이고 여기가 아웃풋이니까 이 M에 해당하는 것은 M2, M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이 방향입니다. 이 방향. M1에 해당하는 T1을 먼저 하고 그 다음 M2에 해당하는 T2를 변환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환이 여러 개일 때 그 변환의 시퀀스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나오는 변환에 대한 것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원 공간상에서 뭐 이런 세타만큼 이루는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직선에 이 직선에 해당하는 유닛 벡터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x 벡터가 있을 때 이 직선에 프로젝션 시키는 이 점 아니면 이 행렬, 이 벡터, y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x가 인풋으로 주어졌을 때 y를 찾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 유닛 벡터들이 P라는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1,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이 점의 좌표는 여기가 길이가 1이니까 이 점에 여기에다가 보겠습니다. 이 길이가 1, 이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럼 이거의 코사인 성분이니까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테고, 이거의 높이는 이 길이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두 번째로 단위 길이를 여기를 잡겠습니다. 여기를 0, 1, 여기가 프로젝션 시키면 이렇게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 길이는 여기가 1이니까,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겠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는 사인 세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성분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는 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는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될 것 같습니다.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해서 여기가 주어진 거죠. 그러면 똑같이 이 두 개의 칼럼 벡터로 받는 행렬로 만들었더니 얘가 아이덴티티 벡터에서 P라는 이 벡터의 프로젝션을 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를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x축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행렬은 어떻게 됐었죠? 1, 0, 0, 0이었죠.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전체를 세타만큼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전을 시켰으니까 이 점이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거를 세타만큼 돌리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점을 x축에 프로젝션을 시키고, 그럼 이 점이 되고, 다시 이 점을 세타로 다시 복원을 하면 여기로 가야겠죠. 다시 좀 깔끔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여기를 세타만큼 돌리니까 이 점이 올 테고, 이 점 여기쯤 될 테고, 여기를 프로젝션 시키고 x축으로 여기를 다시 r 세타를 돌리고, 여기는 r 마이너스 세타만큼 돌리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프로젝션이 되겠죠. 이거를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디컴포즈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디컴포즈. 그런데 순서가 마이너스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고, 그 다음 x축으로 프로젝션 시키고, 다시 원래대로 세타만큼 돌리는 거죠. 이거의 트랜스포메이션의 3개를 연속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행렬을 표현할 때는 역방향으로 행렬 곱을 한다고 했죠. 역방향으로. 그리고 회전일 때의 행렬, 그 다음에 x축으로 x축에 프로젝션 시키는 행렬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렬 곱을 하게 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잡해 보이는 행렬을 단위 벡터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정의를 가지고 풀 수도 있고, 조금 더 쉬운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디컴포즈를 시킨 다음에 그 트랜스포메이션 합성
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는데 그것은 행렬 곱 하지만 순서는 뒤쪽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transformation이라는 단어를 계속 썼었는데 사실 제가 그러면서도 의미했던 건 linear transformation이었습니다. linear transformation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형이면 좋으냐 하면 아주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따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선형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그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컨디션이 뭐냐 하면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어티가 있는 건데 각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포지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T라는 선형 변환이 있습니다. 아니면 변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풋으로 x1과 x2를 더한 다음에 선형 결합을 선형 트랜스포메이션 했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될 테고 또 다르게 여기는 별개로 첫 x1이라는 인풋을 t에 넣으면은 여기는 tx1이 될 테고 x2를 t에 넣으면 여기는 tx2가 될 겁니다. 그 결과를 더한 거. 이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슈퍼포지션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제가 조금 그 포인트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도 또는 여기가 있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더하기 오퍼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더하기를 어디서 하냐 하면 인풋 리니어 스페이스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여기에 더하기 오퍼레이션은 어디에서 정의가 되어 있냐 하면 아웃풋 공간, 선형 공간 상에서의 더하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인풋 스페이스에서 더해서 변환을 한 거와 각각을 변환한 다음 그 아웃풋 공간상에서 더한 것의 두 개가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슈퍼포지셔닝이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것은 호모지니어티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얘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그 스케일링 팩터에서 어떤 스칼라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풋 공간 상에서 스칼라 곱을 한 거랑 여기가 나오면 여기는 t of x겠죠? 아웃풋 공간 상에서 스칼라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크기를 한 거가 이 두 개가 같을 때 우리는 호모지니어트가 성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어티가 만족하면 우리는 이것을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쪽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깊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함수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함수에 정의된 시그널이나 어떤 유닛 벡터 공간상에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 이 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인풋으로 벡터가 들어가서 그것을 모든 걸 다 0으로 보내주는 이런 변환이 있을 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것은 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인풋 x가 들어갔을 때 k배의 스케일링 하는 것도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재미있는 것은 여기는 보면 함수의 인풋으로 또 다른 시그널, 또 다른 함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벡터는 아니죠. 하지만 함수도 어떤 그 선형 공간 함수로 이루어진 선형 공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 공간 상에서 리니어 트랜스폼을 디파인 할 수 있는데 우리 미분 있지 않습니까? 미분도 함수 공간상에서 정의된 선형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적분도
마찬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슈퍼포지션을 따지면 x1 이제 이걸 함수라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x2 t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얘기는 미분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분의 오퍼레이터는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암묵적으로 하고 막 암묵적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t x1t가 되고 두 번째는 t xt가 되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싶고 당연히 호모지니어티도 앞에 k가 나오죠. 적분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고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우리가 좀 사고의 그 선형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한 확장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함수도 함수 공간이라는 것에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에 작용하는 어떤 오퍼레이터들도 이것이 선형 오퍼레이터인지 아니면 선형 오퍼레이터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제곱을 하면 선형이 아니겠죠. 사인도 제곱이 아니고 이거가 좀 재미있는데 직선의 방정식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울기가 1이고 여기가 c fx는 x 플러스 c. 우리 보통 이거를 이런 직선을 선형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런 직선을 직선은 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엄밀하게 따지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fx1 플러스 x2는 2 플러스 c고 fx1 플러스 fx2는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x1 플러스 c 플러스 x2 플러스 c니까 x1 플러스 x2 플러스 2c라서 사실은 선형 변환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선형 변환에 해당하는 함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직선은 그냥 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C를 이렇게 보면 크게는 얘를 A, 얘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X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면 X라는 인풋 벡터 공간상에서는 이것이 선형이 아닌데 X1이라는 것을 인풋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컨스턴트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직선처럼 선형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추릭을 많이 쓸 건데 여기다가 이제 일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요약을 나오면은 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은 리니어 트랜스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은 그냥 선형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근거는 암묵적으로 인풋을 이렇게 약간 변형시켜서 벡터의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이 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리니어 트랜스폼이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뭐냐 하면 베이시스가 있습니다. 베이시스는 두 벡터인데 얘를 스팬하고 디펜던트 하지 않을 때 근데 베이시스의 정의에 대해서 따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 예를 들어 V1이랑 V2가 어떠한 공간상의 베이시스다. 그리고 우리는 이 베이시스의 선형 변환의 결과를 알고 있고 두 번째 베이시스의 선형 변환의 결과를 알고 있을 때
어떤 편한 장점이 있냐면 인풋 공간상의 x 벡터는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의 그 선형 결합으로 임의의 x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는 뭐냐 하면 이 x라는 것은 그 a1, a2고 베이시스가 v1, v2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좌표계가 되는 거죠. 좌표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계의 베이시스는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 좌표계를 들어가는데 여기가 꼭 그 유닛 벡터거나 꼭 두 개가 이렇게 그 0, 1, 101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좀 일반화를 시켜서 베이시스를 생각을 했을 때 이 베이시스를 가지고 있는 코디네이트는 A1, A2라고 X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X를 선형 변화를 시키면 될 텐데 얘는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그 스케일은 앞으로 빠질 수 있고 이 그 인풋 스페이스 상에서의 덧셈은 아웃풋 덧셈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슈퍼포지션과 호모지니를 동시에 다 쓴 겁니다.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또 알고 있듯이 얘는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이런 좌표가 있을 때 얘의 t에 의한 y 벡터는 코디네이트는 그대로입니다. 단 베이시스가 바뀐 거죠. 베이시스는 이렇게 t로 코디네이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베이시스만 바뀐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개념을 확장을 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보면 그리고 FFT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있는데 퓨리에 트랜스폼 아니면 그 퓨리에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는 함수 공간상에서 그때는 이제 시그널이 또는 펑션입니다. 이 함수를 가지는 선형 공간상입니다. 그래서 베이시스는 뭐가 되냐면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사뉴소이달 시그널이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형 변화인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이 사이드웨이 시그널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인 또는 사인 코사인 또는 사뉴소이달 시그널로 변환이 되는데 단 이 펑션들의 그 크기와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어떻게 되냐면 인풋 공간상에서 신호를 사이노소이달 시그널로 디컴포즈를 시키죠. 그리고 앞에 개수가 나오면서 여기가 있는데 여기는 각각의 베이시스한 사이노소이달 시그널을 그 변화를 시키는데 여기가 크기와 페이즈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크기와 페이즈를 모든 프리퀀시 형태에서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퓨리에 트랜스폼을 항상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건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깊게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는 V2, 그러니까 타입4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텐데 A라는 행렬만 주어져 있습니다. 기분. 그러면 A, B를 한 거랑 람다, B가 같은 V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아이겐 벡터라고 하고
그때의 람다를 아이겐 밸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할 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시각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풋 벡터입니다. 인풋 벡터. 인풋 벡터를 A라는 행렬이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얘는 아웃풋 공간상에서의 벡터입니다. 아웃풋 공간. 인풋 공간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인풋 공간이죠. 인풋 공간에 스케일링을 한 거니까 스트레치 또는 그 컴프레션을 한 겁니다. 자, 아웃풋 공간에서의 벡터와 인풋 공간의 벡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A는 n by n 어떤 정사각 행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게 차원이 이게 그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좌우 변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에서 정사각 행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가 정사각 행렬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 더 중요한 것은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그 스트레치라고 했죠? or compression 하면서 여기서 여기는 keep the direction입니다. 이쪽 우변은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람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 람다를 찾아야 되지만, 이쪽은 일반적인 A라는 것이 리니어 트랜스폼이 주어졌을 때 V가 들어가면, 제가 그랬죠. 일반적으로 그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로테이션과 플러스 그냥 스트레치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레치로 디컴포즈를 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은 방향이 변하지 않고 왼쪽은 방향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모든 부위가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죠. 그 중에 특정한 부위만이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위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위를 찾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회전하지 않는. 자, 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A라는 것은 그 일반적으로 회전과 스트레치를 동시에 표현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 우변은 람다로서 그냥 스케일링만 하기 때문에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V라는 것은 방향을 틀지 않는 어떠한 부위 A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부위가 어떤 건지를 찾는 것이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장점이 될 수 있냐면 그냥 그 두 개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어 두 개의 아이겐 벡터를 찾았다고 하면, 아이겐 밸류를 찾았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근데 이 두 개가 베이시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임의의 x 벡터는 인풋 공간상에서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겠죠. 얘가 베이시스니까. 베이시스면서 아이겐 벡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는 AX라는 것은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아웃풋 공간상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바로 쓰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여기는 얘가 람다 V1 오메가였는데 여기는 람다 2 1 V2 벡터. 자, 그러면 해서 보시면 V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오고 스케일링만, 그 스케일링의 B는 그 아이겐 벡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만큼. 자, 어떤 행렬 A가 주어져 있었을 때 그 행렬이 정사각 행렬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면 임의의 x가 들어왔을 때 a를 계산할 필요가 없고 그 x를 v1 그 아이겐 벡터로 디컴포즈를 시킨 다음에 그럼 이렇게 a1, a2가 나오겠죠. 각각의 코에피션트들을 아이겐 밸류로 스케일링만 해주면은 그게 아웃풋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고,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이 A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a 마이너스 람다 i x는 0인데 이게 0이 아니고 여기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가 인버스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람다를 찾고 그 람다를 여기에 대입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행렬이라고 했나요? 이 행렬은 x축으로 프로젝션을 시키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행렬의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알고 있으니까 뭐냐 하면 여기처럼 이 값이 임의로 주어져 있을 때 x축으로 전사해서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벡터. 여기서 아이겐 벡터는 방향을 임의의 그 인풋 공간상에서의 벡터 중에서 방향이 바뀌지 않는 애니까 방향이 어떨 때 바뀌지 않나요? 보시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x축은 그대로겠죠.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기는 1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건 뭐가 있냐면 이쪽 방향을 보면 프로젝션 시키면 0 벡터가 되겠죠. 0 벡터는 크기가 0이고 임의의 그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아이겐 밸류가 1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난 겁니다. 다시 그 행렬 A가 주어져 있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리니어 트랜스폼이 뭔지에 대한 피지컬한 의미를 알게 되면 대부분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찾을 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기 전에 이런 것들을 그 파이썬에서 계산할 때는 np linear aig라는 커맨드를 쓰면은 바로 답이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 이런 행렬이 주어지도록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반복을 하는데 x축으로 2배를 스트레치한 거고 y축으로 1배를 스트레치 했으니까 예를 들어 이러한 인풋이 들어갔을 때 AX는 이쪽으로 성분이 2배니까 이만큼, 여기는 그대로니까 그럼 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변환을 시키는 이러한 리니어 변환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면 2배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았네? 그렇게 되는 거겠죠? 여기면 y축 그대로 있으니까 방향이 변하지 않았네. 2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예제에서 방향이 2배가 됐으니까 2가 됐죠. 여기서는 방향이 그대로니까 1이 됐죠. 거기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역시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와 행렬을 보고 이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피지컬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똑같이 얘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2, 1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찾았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 번 더 들어보고 프로젝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평면에다가 프로젝션을 할 텐데, 자,
그 플레인상에 있는 어떠한 벡터들도 프로젝션 시켰으니까 그 크기가 그대로죠. 그러니까 람다가 1이죠. 여기 있는 모든 벡터들이 다 가능하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두 개의 행렬만 찾으면 됩니다. 그냥 어, 그, 서로 베이시스가 되는 두 개만 찾으면 이 평면상에서 그러면 얘의 어떤 그 선형결합으로 다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두 개를 찾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냥 저는 이 벡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인 벡터는 여기로 내릴 테니까 람다가 0이고 그때 해당하는 그 아이겐 벡터는 이 평면의 노멀 벡터면 되겠죠. 이 두 개는 이 평면을 스팬하는 아무런 벡터인데 우리가 보통은 주로 이제 할 때는 오소노멀한 벡터 두 개를 고르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프로젝션도 끝이 났고 이제는 반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사. 요거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x1, x2가 있는데 이러한 행렬을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x2가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x1이 나오죠. 그러고 보면 x1, x2를 이제 스와핑을 하는 행렬입니다. 스와핑을 하는 변환입니다. 자, 그것을 좌표 공간상에서 보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간 거죠.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는 45도인 이 직선으로 미러링을 시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행렬은 이렇게 됩니다. 자, 질문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는 무엇인가? 자, 보시죠. 미러링을 하니까 여기 있으면 여기로 가겠죠.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이겐벡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쭉 가서 이렇게 가면 방향이 그대로죠. 그때 크기는 1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보통 1, 1 또는 노멀라이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크기는 크게 상관없어요. 아이겐 벡터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고 아이겐 밸류는 값이 중요한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게 다 안 되다가 이렇게 오면 정확하게 미러링이 되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때의 좌표는 이때의 크기는 마이너스 1 방향성이 바뀌었으니까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좌표는 이걸로 하면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또는 이 벡터를 가지고 오면 1 마이너스 1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거를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역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미러링에 대한 린니어 트랜스폼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전혀 계산하지 않고 찾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미러링에 대한 것을 여러 개의 변환의 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다시 미러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5도가 있고 여기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미러링을 이렇게 시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미러링에 해당하는 행렬이 0, 1, 1,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 얘를 마이너스 45도로 돌려서 이 점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X축에 미러링을 하면 여기 오게 되고 다시 얘를 45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5도를 먼저 한 다음에 X축으로 미러링을 하고 플러스 45도로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그리고 이런 합성 곱을 계산하기 위한 변화는 뒤쪽에서부터 행렬을 계산한다. 그렇게 해서 45도는 저희가 회전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X축으로 바꿀 때는 여기가 X1 값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yx2에 대한 것만 부호가 바뀌니까 여기 타이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자,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1, 이렇게 계산하면 또 1, 1, 마이너스 1인 거 됐고, 이렇게 계산하면 0, 2, 2, 이렇게 하면 0. 그래서 앞부분에 이니까 0, 1, 1, 0으로서 여기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축을 45도 돌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좌표축이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좌표축이 좌표축이 플러스 45도로 옮겨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쳐다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인트를 이쪽으로 돌릴 거냐, 좌표계를 이쪽으로 돌릴 거냐는 결국 같은 얘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미러링에 대해서도 멀티플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적용했을 때 여전히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전에 대한 그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어널리시스, 아이겐 벡터에 대한 값을 한번 알아볼 텐데, 그냥 뭐 다양한 해지 90도를 해보겠습니다. 90도.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요 행렬이 주어지겠죠. 자, 숫자로 보면 상당히 심플합니다. 0과 1, 마이너스 1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90도 회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게 실력이고 그게 중요한 건데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걸 보고 이게 90도로 돌리는 거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 점이 이 점으로 90도 회전을 하는 거겠죠. 얘를 지우고 역시나 그 멀티플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건 오히려 회전이 더 심플할 수 있고, 근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반사를 시키고 미러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요각이 같고 요각이 같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90도니까 OX가 되고, 여기가 90도,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X가 되겠죠. 자, 다시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X면 여기도 X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이랑 Y축으로 미러링을 한 게 됩니다. 자, 다시 45도로 미러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링은 이거라고 했죠. 그 다음 Y축으로 미러링을 하는데, Y축으로 미러링을 할 때는 X1 값만 바뀌고 부호가 X2 값은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그대로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쪽에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 하면 마이너스 1, 1, 0에 해당하는 행렬이 90도 회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같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그 90도를 디컴포즈를 시킬 텐데 90도 회전에 해당하는 것은 45도로 미러링을 한 다음에 Y축으로 다시 미러링을 하는 것과 같다. 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변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고, 자, 그리고 이제는 로테이션 매트릭스 90도일 때 하겠습니다. 의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한번 계산해 보면, 자, 먼저 이런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하겠죠. 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는 람다를 먼저 찾을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 로테이션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무조건 지금 이게 90도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돌릴 겁니다.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릴 거고. 그러면 다시 아이겐 벡터의 물리적 의미를 생각했을 때 회전이라는 회전 변화를 통해서 방향이 유지되는 벡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90도로 돌리기 때문에 방향이 변화를 통한 전후와 방향이 일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한번 계산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 여기서 힌트를 얻었겠지만 이렇게 되면 A가 0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디터미넌트는 람다 제곱 플러스 1은 0이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제 조금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일단은 아이겐 밸류가 그 리얼 값이 아니라 이미지너리 값입니다. 이미지너리.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허수입니다. 그런 말즉슨 실제로는 로테이션을 통해서 방향이 유지되는 아이겐 벡터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반영을 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소수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복소수가 우리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에 I 세타라는 것이 뭐 이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다룰 문제인데 I 세타가 아니라 뭐 I라고 하겠습니다. 이거가 나중에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회전에 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를 들어 이 공간상에서 지금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90도로 평면상에서. 그런데 이 회전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방향이 있어요. 이 축, G축. 아시겠습니까? 이거가 어떤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복소수에 해당한다고 생각. 복소수.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면 회전은 회전 변화의 특성상 각도를 각도를 여기서는 90도라고 예를 해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아이겐 벡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겐 벡터는 변화를 전후로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것의 벡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됐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복소수 i가 나왔습니다. 복소수 i가 이제 실수가 아닌 거죠. 복소수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물리적으로 개념을 봤을 때 2차원 평면상에서 회전 변환이 있는데 여기에 이 평면의 수직인 축, 회전축이 되는 거죠. 회전축. 그 축이 i와 어떻게 관련이 있겠다 하고 피지컬리 이제 여러분들이 복소수의 개념을 연관시킬 수 있는 클루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 시간에 배우면 관성 모멘트 하면서 뭐 운동량 보존, 회전 운동량 보존하면서 이 지축에 대한 것들 의미를 정했는데 그게 관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지금 쭉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여기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여기가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근데 대부분 이제 요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람다를 먼저 구하고 거기에서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는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고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물리적 의미를 행렬 또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연관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뭐 매틀랩이나 파이썬으로 그냥 커맨드를 써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될 것 같습니다.